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우려 등에도 주요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15% 상승한 24,307.18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31% 상승한 2,726.7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76% 오른 7,567.69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재 세계 무역기구 탈퇴 의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현재 WTO 탈퇴 계획은 없다면서 하지만 WTO는 미국을 나쁘게 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WTO가 변화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6월 미국의 제조업 활동지수가 2달 연속 오르면서 시장의 예상을 넘어서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공급관리협회는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PMI가 전월 58.7에서 60.2로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예상 집계치는 58.1이었습니다.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확장과 위축을 가늠합니다. 지난 5월 미국의 건설 지출이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5월 건설 지출이 전달보다 0.4% 늘어난 연율 1조 3,090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1.8% 증가로 발표됐던 4월 건설 지출은 절반 수준인 0.9%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전달 대비 0.7% 증가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각국의 무역전쟁 우려가 계속해서 증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기술주가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오름폭이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언급에 유럽연합 역시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하고 있는데요. 깊어지고 있는 각국의 무역전쟁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전문가의 의견 들을 거고요. 이런 가운데 신흥국들의 주식과 채권, 통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 시장 상황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에는요. 하반기 첫 거래일이었던 어제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검은 월요일이었는데 향후의 흐름 어떻게 전개가 될지 살펴보고 또 눈높이가 낮아진 2분기 기업들의 실적 시즌을 맞아서 업종별 대응 전략까지 짜보겠습니다. 오늘 7월 3일 화요일이고요. 7중 1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본점 영업부의 곽상준 부지점장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입니다. 사실 안녕한지 못하시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국내 증시가 검은 월요일을 맞아서 양지수가 모두 급락했었죠.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 좀 시원한 상승을 기대했었는데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미국장 흐름부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들어볼게요.
네네, 미국 시장은 역시나 미국 시장의 중심인 테크 주식들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지금 아침 시작을 하면서 미국 시장 정리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 과연 미국의 상승이 신흥국에 그대로 연결이 될 것인가 여부입니다. 최근 신흥국 하락은 결국은 미국의 압박에 의한 것, 즉 통상 무역 마찰을 일으킨 미국과의 어떤 통상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시장을 짓누르게 된 것인데요. 미국에서는 거기에 관련되는 내용이 특별히 나온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동안에 나왔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은 트럼프의 언급들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신흥국에 영향을 미칠 만한 건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흥국의 월요일 날 아침에 패닉 상태가 그대로 전이되지는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EU까지도 좋지 않았던 흐름들이 미국으로는 전이되지 않았다라는 점, 그런 부분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들이 그러면 미국 증시 상승이 아시아권과 유럽의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낙폭 과대에 따라서 자율 반등 수준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 시장 자체의 흐름만으로는 신흥국의 상승을 담보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것이 오늘 미국 시장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번 내용들을 살펴보면은요. 말씀드렸던 대로 테크가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다우보다는 S&P보다는 나스닥이 훨씬 더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S&P 대비 약 2배 가까운 수준의 나스닥 상승을 보면서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미국 시장도 이제 무너지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까지 여기서 무너지면은 되먹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소로스가 얘기했던 재기적인 상황들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먹임이 또 되먹임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되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붕괴가 오는 그런 흐름. 그러니까 아시아의 패닉이 미국까지 연결되고 미국의 패닉이 또다시 아시아권으로 신흥국으로 오는 그런 사이클이 오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졌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이 단순히 작은 국가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중국 시장도 폭락을 했고 일본 시장도 거의 폭락 수준의 흐름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그런 악화된 되먹임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렇지 않고 끊어졌다는 것은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거기에 핵심은 미국의 테크주들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즉 이번 미국 증시에 100개월 이상의 장기 상승을 이끌었던 핵심 아이템들인 우리가 말하는 빵 주식들,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다는 것이 이번 시장의 마감의 의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몇 가지 문제가 있죠. 알고 있으시다시피 무역 분쟁 관련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난민 문제로 인해서 기독교 사회당과 기독교 민주당이 연전히 붕괴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기독 사회당의 대표가 내무장관에서 사의를 표했습니다만 그냥 자리를 유지하겠다고 이렇게 뉴스가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일단 독일 연정 붕괴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시장의 영향을 일단 더 이상 미치지 않을 것이다. 당분간 그거는 유용한 정보가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멕시코에서는 좌파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이 부분들도 시장의 부담을 좀 느끼게 하죠. 왜냐하면 좌파 우파가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하고 각을 세울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멕시코 정부가 이제부터 그렇게 되면 미국과의 무역 각이 더 커지니까 이로 인해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심리적인 불안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금 심리가 어떤 상황이냐면 거의 중병 환자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병 환자한테는 약간의 병균만 들어와도 심각한 질병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작은 악재에도 시장이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에서 멕시코 상황들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경기 지표도 괜찮습니다.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주 중요하죠. 미국 PMI 지수가 공급자관리협회 ISM 제조업 지수를 만드는 그쪽에서 만든 PMI가 전월 58.7에서 60.2로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소비자 신뢰 지수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미국 경기는 계속 화랑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주택 관련도 있습니다만 역시 그것도 큰 틀에서 보면 경기 호황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미국 경기는 상당히 좋은데
미국은 뭐 무역 분쟁이 사실은 자기네가 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자기네가 때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영향을 많이 못 미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우려를 상당히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GM 사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GM도 이렇게 무역 분쟁이 심해지면 별로 좋을 게 없다는 거죠. 판세가 더 작아져서 시장이 쪼그라든다는 것, 이런 것들이 미국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인데, 이런 우려감들은 분명히 미국의 투자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그리고 테크주들의 강세가 어우러 이렇게 서로 엇갈리면서 서로 씨름하면서 시장 상승을 일으켜냈는데요. 무역 분쟁은 역시나 미국 시장에도 악재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재가 해외 신흥국에서 느끼는 것이나 중국에서 느끼는 것이나 한국에서 느끼는 것보다 크지 않았기 때문에 테크 주식 강세가 그것을 상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상승이 신흥국의 상승을 바로 담보하지는 못하는 것은 좀 아쉬운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수입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언급하자 유럽연합 역시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무역 전쟁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이 자동차를 건드렸던 게 크죠. 예. 유럽에서는 자동차가 가장 많이 이제 수출하는 품목 중에 하나죠. 유럽의 경제 최고 강국은 역시나 독일이고, 독일하면 자동차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벤츠나 BMW, 아우디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세계 명차나 그리고 다 많은 차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에 대한 관세 추가는 역시 독일을 발끈하게 만들었고, 결국 독일이 발끈하니 EU가 발끈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일 한국 시장과 신흥국 아시아 증시가 모두 빠진 것이 유럽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도 한다. 그래서 3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 막장 드라마로 가는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대한 그 트럼프의 코멘트는 되게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 결과가 한 3, 4주에 나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결코 우리는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외국에서 결국 공장을 미국에다 지을 것이고 미국에서 생산하니까 그렇게 되면 관세 안 받으니까 무슨 상관이냐. 미국 공장 지을 것이고 미국의 생산 늘 것이고 그럼 고용도 늘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아주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천하태평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은 역시나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한 그 코멘트가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관료는 이렇게 얘기했죠. 아직 그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지만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에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코멘트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얻게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그 내치용이다, 즉 국내 정치용이다라는 것들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막 무역 분쟁을 일으키는 것도 자국의 표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되면서 미국 지금 트럼프의 현재까지의 지지율은 나쁘지 않습니다. 40%를 넘고 공화당에서는 정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지도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자국 내에서는 되게 정치를 이 무역 가지고 아주 잘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나 여러 국가들은 피멍이 드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이제 괘씸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어찌되었거나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협상은 어떻게 보면 분명히 할 것이다 라는 대목도 읽을 수 있는 흐름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조사하는데 3, 4주 걸린다. 그러면 3, 4주간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에 대해서 되게 우려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상승이 신흥국과 아시아권에 그대로 100% 전이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락의 100%의 되돌림은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상황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반등은 하겠으나 반등이 우리의 예상만큼은 그러니까 즉 하락한 만큼을 완전한 회복시켜주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상승이 신흥국 증시의 상승으로 이어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신흥국 증시가 더 불안한 게 문제인데 아시아 증시 중에서도 어제 일본 증시, 중국 증시가 2% 급락이었고 국내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앞으로 어떻겠습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예.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야 돼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계속 이거 저는 사실은 최근 그 6월 말부터는 제일 중요해 보는 지표가 위안화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2분기 시장이 다 안 좋았잖아요. 한국 주식시장 아주 패닉이었고 올 들어 최저치 찍은 게 2분기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후폭풍이 하반기 초반에도 나타나게 된 것인데 이게 도대체 왜 왔느냐 따지고 보면 근데 한국만 그러는가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아르헨티나라든가 뭐 이런 터키뿐만 아니라 신흥국 증시나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이건 결국 뭐냐? 미국의 달러화에서부터 시작된 흐름입니다. 미국의 달러화가 아시다시피 89까지 찍었다가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89까지 찍었다가 지금 94점 중반, 95 정도 근처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달러 가치가 89 찍었을 때 신흥국 증시 나쁘지 않았는데 이게 슬금슬금 올라오면서부터 신흥국 증시나 이런 쪽에서 다 어려움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통화 가치가 약화가 되었으니 이 통화 가치가 강세로 접어들 것에 대한 베팅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기사를 쓴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맞는 말인데 결국 뭐냐면 그 언제 그렇게 될 거냐? 달러가 이제 약세로 접어들 거라는 확신이 들면서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어제장 같은 경우를 보면 어제장 신흥국은 유럽 시장 다 빠졌을 때 통화가 유일하게 달러만 강세하고 다른 통화들 전부 달러 대비 약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이런 그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혼란들이 왔는데 결국은 달러의 약세가 드러날 것이냐이고 이 달러의 약세가 드러나는 것은 지금 가장 대척점에 있는 게 중국과의 그 이슈입니다. 유럽도 문제가 되지만 중국과의 이슈가 훨씬 더 크거든요. 지금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한테 우리나라 채권 사 그리고 우리나라 실 사 그리고 우리 지적재산권에 돈 내. 이거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중국이 지금 예전처럼 말을 안 듣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전처럼 이렇게 협상을 안 하고 그래 같이 한번 싸워보자 하니까 위안화가 약세로 접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가 약세로 접어드는 건 서로 간에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무역 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자국 통화가 약세이면 이겨요. 내 상품을 더 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통화 약세 전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역 전쟁을 뒤집어서 통화 측면에서 보면. 근데 지금 계속해서 나쁘지 않았던 위안화, 즉 위안화 강세를 보여주었던 위안화가 갑자기 최근 들어서 급 약세를 보여주면서 거진 1년 내에 거의 최저치 수준으로 쫙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무역 분쟁이 격화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은 그렇다면 우리가 시그널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이 장이 끝나고 회복이 되려면 미국 위안화가 강세로 접어드는 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화만으로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원화는 위안화에 따라서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위안화 통화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인도도 5% 수준 떨어졌고 뭐 아르헨티나, 그다음 터키 여기는 말할 필요도 없고 헝가리, 폴란드 다 10% 이상 통화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순식간에 통화 가치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 통화 가치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역 분쟁의 강도를 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도움이 되겠고 시장의 반등은 위안화 강세와 함께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각국의 무역 분쟁이 증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적으로는 중국의 위안화 가치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본점 영업부의 곽상준 부지점장 화상으로 연결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야말로 패닉장이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거래일이었는데 코스닥도 너무 많이 빠졌고요. 지금이 최악인가 묻는 투자자들이 급등했다고 하는데 이사님의 의견 좀 여쭤볼게요. 네, 제가 지난주에 오늘이 이제 화요일인데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공포감이 극에 달해야지만 주가가 바닥을 찍는다가 아니라 바닥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된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어제장에서 뭐 장중이 하락폭으로는 연중 최고죠. 그래서 어제 일부 종목에
수매 현상까지 나타나는 패닉 현상이 벌어지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가상으로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코스피 시장 2,300선이 붕괴되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했는데요. 자, 어제장에서의 급락을 보면서 어제 급락했다는 오늘 반등을 주겠지만 말 그대로 이것이 상승 전환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러 차례 강조드린 바와 같이 주가는 바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상승 전환을 확인하고 산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미 추세가 이탈된 증시에서 지금은 좀 더 여유롭게 기다리시는 그런 지혜와 인내심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대내외 변수에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국내 증시가 그렇고요.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까요, 이사님? 네, 시장 자체는 사실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지난 1, 4분기 말, 지난 4월 달, 짧게는 지난 5월 달만 하더라도 썸머 랠리의 가능성이 짙게 내포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설상가상이라고 하나요?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이번 주 6일입니다. D-Day가 발효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아직까지 협상의 구체적인 윤곽 대략적인 윤곽도 나타나고 있지 않는 서로 아주 극으로 치닫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미래의 전망 또한 오름이 중인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는 어렵다 하더라도 3개월 후, 6개월 후가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주식시장은 미리 반영하는 것이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렇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당분간은 다소 어려움 우리가 예상해야 되냐 어려움이 더 추가적으로 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그런 매매 전략과 투자 전략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믿을 건 기업들의 기초 체력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말씀이 있는데 조언이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5일에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기업들의 2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화될 겁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업종별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이사님? 네, 지금 시장이 이미 추세가 이탈한 상태에서 애널리스트나 많은 투자자들이 과연 올 하반기 장세에 대비한 매매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특히 매수 관심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입니다. 이미 앞서서도 하반기 장세는 실적 장세가 될 것이라는 점을 저도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2분기 실적은 눈높이가 상당히 낮아졌죠.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더 안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5일날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항상 실적 발표는 삼성전자를 스타트로 해서 본격적인 국내 대기업,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이번도 예외가 아니죠. 5일부터 삼성전자의 2분기 가이던스를 시작으로 해서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2분기 실적은 기대치를 약간 하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기대치는 하향되고 있습니다만 상향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겠죠. 그래서 2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감안할 때 예상보다 약간 실적이 위축되는 감소주와 그리고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업종과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는 미리 맞는 게 낫다고 실적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요. 한국전력을 비롯해서 LG 디스플레이, 최근에 하락폭을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무서울 정도입니다. 현대차,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한화, 현대모비스, 롯데케미칼, LG화학, 넷마블 등 이런 국내 대표 기업들이 2분기 컨센서스, 실적 가이던스가 하향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들 종목을 지금 매도해야 되느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이들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요, 최근 2, 3개월 동안 수직 하락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 3, 40% 급락한 종목군들이 수두룩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을 하는 경우에 있다시피 아무리 강력한 악재라도 그 악재가 현실화되면서 발표가 된다면은 이미 그 악재는 모두 주가에 적용돼서 이미 시장에 적용됐다고, 시장에 이미 녹아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들 종목군들이 반등 시점을 우리가 예상해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들 종목이라 할지라도 컨센서스가 감소됐다 하더라도 이들 종목에 대해서 현실적인 매도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저는 자제하라 하는 표현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선 반영됐다는 점. 그리고 이들 종목군들 중에서 3분기에 실적 호전이 예상된 종목군들이 대다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미 2분기 실적이 그렇죠? 가이던스가 감소했다 하여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실적 호전주는 어떨까요? 실적 호전주를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뽑는 것을 보면은요, 보험, 증권, 에너지, 미디어, 필수 소비재, 유통, 비철금속, 은행, 반도체, 화학, 호텔, 레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종목들입니다. 수출 주도형 관련주들은 많이 빠졌지만 그 이외에 필수 소비재라든지 유통과 레저 이런 종목군들, 음식료 업종들도 많이 포함되겠죠. 이런 종목군들이 3분기에는 실적 호전이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2분기의 가이던스보다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업종군들이 이들 종목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도 급등하면서 원화 가치가 급속하게 하락하는, 달러 가치가 크게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더나 수출주에 대한 악영향이죠.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은 3분기에 실적 호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적 장세가 예상된다고 본다면 이들 업종들이 자기 주주들이 부각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주의할 게 있습니다. 왜냐?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나무를 보기 전에 내 종목, 내 업종을 먼저 분석하기 전에 전체적인 시장 큰 숲부터 보는, 큰 흐름부터 파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장 전체가, 대한민국의 주식시장 전체가 이미 꺾어져서 하락 행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러니까 급락했다는 자율적인 일시적인 반등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그런 시장의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은 전체적으로 하락 국면, 약세 기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실적 호전이 예상되고 있는 종목이라 할지라도 그 상승의 연속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실적 호전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먼저 파악하는 그런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실 질문이 바로 이걸 것 같습니다. 오늘장 대응 전략을 여쭤볼 텐데 몇 주 전부터 이사님께서는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셨잖아요. 앞으로의 전략 좀 짜주십시오. 네, 이미 우리 최혜국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어제장은 블랙 먼데이, 그렇죠? 미국에서 금융위기 있을 때 최악의 사태를 본 것이 블랙 먼데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하나의 대명사가 됐는데 하락폭을 이끄는 국내 시장도 블랙 먼데이가 재현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코스피 시장 14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연중 최대죠. 연중 최대 낙폭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800포인트가 붕괴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여기에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리고 또 하나 독일의 정정 불안 여파가 독일 증시를 큰 폭으로 하락시키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독일에서 이 정정 불안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의외일 수 있습니다. 독일은 난민 정책을 추구로 해서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연정은 여권 내에서 정당이 CDU와 CSU라는 정당이 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무장관은 난민 통제 방침을 천명을 했는데 메르켈 총리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어요. 이 서로 정당이 달라요. 이래서 연정이 붕괴될지도 모른다 하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고요. 특히 영국은 연방정부가 수립된 것이 1949년입니다. 1949년 연방정부가 수립된 이후 처음으로 연정이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유럽 증시를 급락으로 오늘 새벽에 끝난 오늘 유럽 증시가 급락으로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국내 시장에서 어제 적용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어제 최대 뉴스 중에 하나가 현대자동차가 다시 파업을 결의했다고 합니다. 7년 연속이라고 합니다. 66%의 노동자 투표로 인해서 가결을 했다고 하는데, 이 현대그룹주가 모건 스탠리에서 집계하는 리더스 지수에 제외됐다는 사실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워낙 지금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문제, 그리고 독일의 연정 붕괴 문제가 핫 이슈가 됐지만, 사실 국내적으로 본다면 이 현대그룹주의 리더스 지수 제외는 커다란 악영이 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인덱스 펀드를 운영하는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의 현대그룹 관련주들을 소외시킬 가능성도 굉장히 매도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모건 스탠리가 산출하고 있는 ESG, 그렇죠?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추구로 하는 이 지수에서 삼성전자에 이어서 현대그룹 3인방, 현대중공업, 현대유화, 현대모비스가 이탈했다는 점 또한
국내 커다란 악재로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할 수 있는 센트리온, S-오일, 금호석유, 아모레퍼시픽, 제일기획, 한샘 이런 종목들이 이미 제어가 됐어요. 이들 종목들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대표주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투자자분들께서는 이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본다면 국내 주식시장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꺾였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은 있지만 추세적으로 상승 반전하기까지는 그렇죠.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백운규 산자부 장관께서 방미 중입니다. 미국을 방문해서 이번에 미국이 무역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무역 확장법이죠. 232조. 이 관세 반대를 위한 미국 내에서도 정치권에서도 공조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 반대 무역 관세 보복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정치들과 공조를 어필하고 했는데 과연 그 실효성이 있을지는 역시 퀘스천 마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이번 주 7월 6일 날 미중 무역 관세가 실질적으로 발효되는지 같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제 또 하나 핫 이슈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대통령한테 국왕한테 그 200만 배럴 증산 요구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유가가 오늘 새벽에는 조금 하락하는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유가 시장에 적용되는지 역시 같이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멕시코가 89년 만에 좌파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압도적인 그 지지율로 좌파 정부가 성립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대통령에 당선된 오브라도로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이 미국과의 그 대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나프타 재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생각했던 것만큼은 불협화음이 나타날 가능성이 적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멕시코 신임 좌파 정부 탄생으로 인한 나프타의 재협상 여부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고 또 하나 1000번은 언급해도 부족함이 없는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최근 들어서 원달러가 어제도 5원 50전 상승한 1120원입니다. 1100원 선 이하로 내려오기 전에는 국내 주식시장의 지속적인 상승 전환을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목군들 이번 주 계속해서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여유롭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그리고 그런 상태가 돼야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이 살벌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고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장에서 여유롭게 시장을 지켜볼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이겠습니까? 추가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능력이 있는 큰손 세력들, 거대 세력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조심한 개미 투자가들은 그렇죠. 현금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그래 조금만 더 떨어져라. 속으로 이렇게 학수고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여유로움이 있어야지만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점입니다. 이번에 혹시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면 다음에는 꼭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장의 투자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어제 급락에 따른 어제 연중 최대 낙폭에 따른 반등이 예상되고 있고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상승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소나기는 피하고 보라는 주식 투자 격언이 있다시피 여전히 매수는 철저히 자제입니다. 어설픈 단기 매매를 자제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현금 비중은 70% 이상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오히려 현금 비중이 아직도 적다면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역시 오늘도 반등 시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는 도저히 주식 못 팔겠습니다. 죽으면 죽었지가 아니라 저는 그냥 가지고 있으랍니다 하시는 분이라면 철저하게 해치 전략을 취하라. 선물 옵션 같은 파생상품으로 해치를 취할 수 있고 그리고 ETF 같은 그렇죠? 상장지수 펀드 같은 이런 종목으로도 그렇죠? 인버스 투자를 위해서 해치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잘 모르시는 초보자분들은 여러분이 거래하시는 증권사 담당자를 통해서 해치 전략을 필요한 여러 가지 지혜를 얻으신다면 그렇죠? 이 약세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렇죠? 전략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 지문장에서 이미 투자가 이탈됐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는 여유로움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상승 전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조언이셨습니다.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투자 조언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입니다. 선재 트레이더 바로 연결을 해볼 텐데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대규모 선물 매도에 어제 선물 지수가 3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갔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전략을 짜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300지수가 중심인지 아니면 얘네들이 저항인지 어제 보자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추세가 이탈이 됐었고요. 저희도 반등한 아이들 매도를 쳐서 사실 296.70까지만 매도를 본다 이러고 오전 중에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뭐 추가적으로 이탈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제 신세계 저녁 방송을 통해서 얘네들은 296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반등을 줄 거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추세가 이탈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지될 만한 자리들을 많이 이탈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우울 지수들 저항을 어제 뚫었습니다. 그래서 야간장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간장 동안 걔네들 반등을 주고 있었고요. 물론 얘네들이 속임일 수도 있으나 속임보다는 추세가 이탈됐기 때문에 지속적인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런 자리들 강력하게 야간장 때 저항을 받지 않고 뚫렸던 자리까지를 반등을 도모한다는 것은 우선 혼조세를 예상할 수 있지만 아직 저가 지지력에 반등은 막힐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다면 반등이 힘을 내더라도 297지수를 안착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봤던 매도 목표가까지 저항을 두고 그다음에 그 윗지수는 안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292지수가 지지가 돼서 반등을 이미 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면 오늘 어제 야장 부근에서 시가가 형성이 된다면 위아래 부하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96 중반 지수 위부터는 매도 관점을 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293지수 아래부터는 오늘 좀 분위기를 보면서 보합장인지 확인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한마디로 야간장 때 얘네들을 다시 뚫고 저항 상단부를 건들고 있기 때문에 윗구간 전체적으로 보합을 뛸 건지 염두에 두면서 위아래 보합 매매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추가적인 저가를 바로 낮추는지 아니면 고가는 295 6지수에서 막히는지 봐야 되겠지만 우선 손절이 짧으려면 296 지수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시가 시작되는 거 보고 시가 주변머리에서 움직임을 좀 보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지속적으로 반등 여력은 추가적인 그림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도 관점을 보더라도 좀 유리한 자리를 기다려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 하단부도 지속적인 저가를 낮추는지를 보기 위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추세를 깼다 그래서 무작정 쫓아가기도 좀 어려운 구간들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295지수에서 약간 올라온 아이들의 추가적인 상승력을 보고 나서 매도도 가름해서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전반적인 예상 저항들 297.50 예상 지지력들은 292.60대를 보고 반등 매도 전략을 시작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물 시장에 대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선재 트레이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도 함께 여쭤볼게요. 네, 어제 유로 FX가 밀린 상태에서 1.16410대까지를 우선 추가적으로 그림으로 볼 생각이고요.
우선은 기준은 이렇습니다. 해외 선물은 차익 매물 시작인지 끝인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한마디로 혼조세가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머물러 가고 있습니다. 우선 기준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 이 구간을 지키지 못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빠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 중에는 이 자리를 잘 지키는지 봤었고요. 우선은 저항을 하면서부터 추가적인 하락세를 예상하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매물대는 이 구간들 아래 저가의 매물대 지키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었고요. 어제 추가적인 하락들이 없이 다시 재반등 주고 있으나 다시금 이 구간들 저항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오늘 저항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들은 우선은 위아래 최상단부와 최하단부 전체 부합을 볼 생각이고요. 우선 오늘 1.17 200대 저항에 윗구간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얘네들은 지속적인 부합 매매권에 드는 구조다. 그래서 오늘은 이 초록색 추세선 자리를 보고 이 구간 내에서 아래에서 출렁거리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출렁거리고 다시 빠졌을 때 아래에서 출렁거리는 지속적인 혼조세 장세인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매매를 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반등 매도 위주의 부합권 매매 전략을 펼칠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입니다. 자, 크루드오일 어제 집중적으로 매매했던 게 크루드오일인데요. 어제 이 구간들 매도 전략들 한번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리딩을 하기 시작하면서 73.90대 매도 한번, 그 다음에 74.10대 매도 한번, 그 다음에 얘네들 추세 저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네 또 전반적인 기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아직은 혼조 장세라고 보고 있고요.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트럼프 이슈로 인해서 지수가 한번 빠진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고가 탈환에 대한 시도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저가가 그에 따라서 그대로 평균 이동되는 아직은 채널 구간의 모습이다. 한마디로 어제 오전장에 쳤던 고가와 저가를 제외한 채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74달러를 다시금 맞고 아래 자리를 깰 수 있는지를 보는 구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략은 이러겠죠. 74달러, 74.50까지 추가적으로 연다면 얘네들은 매도가 아니겠죠. 한마디로 매도를 발현하기 위해서는 고가를 제외한 나머지 저항들 다시금 오늘 받아주는지 어제 오전장 같은 그림들이 연출돼서 추세를 깨는지를 봐야 된다. 자, 그렇다면 오늘 74.10 이상 넘어가지 않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74달러를 맞고 싸운다는 이야기겠고요.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 한마디로 목표가는 최대치 72.20대까지 눌림목을 예상하고 싸우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오전 중에 해야 될 게 이 구간들 74달러를 넘어가지 않고 아래 추세선을 깨는지 먼저 봐야 된다. 그래서 어제 지속적으로 저희처럼 매도에 수익을 올리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아직 무포자분들이거나 어제 추가적인 수익이 없었다 하신 분들은 추세가 이탈된 이후에 저가를 깨는 방향성을 추가적으로 보시라. 그리고 무포 관점에서의 깨면 아래 하단부 매도, 그 다음에 얘네들이 깨는 게 실패해서 윗구가 오면 윗구간 매도 두 자리를 대기하고 싸우는 게 좋으시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입니다. 골드 예상 지지력들 우선 1240달러, 그 다음에 예상 저항을 1250달러를 보고 싸울 생각이다. 어제 저녁에 신세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은 일봉상의 전체적인 채널 구조이고 아래 추세를 깼지만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깼다고 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래 구간 지지력을 받아내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가 지지력을 예상을 하고요. 우선 보합권 상단부까지 오늘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지를 보겠다. 어제도 1250달러, 그 다음에 1252달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골드가 매도로 쏟아졌다. 급락 이후에 재반등 정도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윗자리, 아랫자리, 보합권, 매매 전략들, 그 다음에 어제 무너졌던 자리, 윗자리까지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전략을 보겠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구간들 깨지지 않았을 때 추가적인 매도 보지 마시고요. 추가적으로 저가를 깨지 않는다면 우선 일부 반등하는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을 통해서 지금 사볼 만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채널 고정,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